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지난주 시사토론에서는 송년 특집으로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봤는데요. 오늘은 올 한 해 전북의 비전과 희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북 경제의 힘이 될 새로운 산업과 성장 동력, 그리고 전북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서 토론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할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주제가 2020년 전북 희망을 말하다 합니다. 전북 도민들이 바라는 2020년의 모습은 어떠한지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타 도시에서 청년들이 유입되고 정착하여 활기차고 보다 젊은 전라북도가 되기를 전라북도 관계자와 정치인들의 역량을 집중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희망찬 경제 한 년을 맞이해서 전라북도민 모두 화합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옳은 인재를 등용하여 더욱 살기 좋고 도민 모두 행복한 전라북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고 학생들도 많이 취업에 대한 일자리가 부족한 터라 지역이나 도에서 많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높여주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철강 구조건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외지 기업들이 도내에 많이 유치되어야만이 일감이 생깁니다. 따라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과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인터뷰를 요약해보면 일자리 창출과 도민 화합,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등으로 저희가 앞으로 토론할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김두교 교수님, 네, 문학 박사이시자 풍수지리학자로서 정부 정책에 많이 관여를 해오시지 않겠습니까? 2020년 경자년, 전북이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은 어떤 점인지 먼저 화두를 꺼내주시죠. 네, 그 2020년 전북의 희망을 말하고자 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2020년이면 새만금 사업이 시작한 지 30년째 됩니다. 새만금 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하나, 첫째. 두 번째,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좀 전북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민주당, 평화당, 대한신당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하나 그런 문제가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고장 출신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대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의 그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전라가명이 복원됩니다. 그런데 전라가명의 복원이 어떻게 전주와 전라북도의 어떤 관광객이랄까 기운을 이렇게 돋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하나의 생각해 볼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나머지 세 분은 지난주 이제 송년 특집에서 다시 모셨는데요. 네. 우리 원 교수님부터 전북이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점 어떤 점이 있는지. 네, 역시 올해는 이제 사회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 총선을 어떻게 치러내느냐 전라북도가. 그래서 단순하게 정치인들이 좀 바뀌고 또는 이렇게 이 정책 이벤트로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식 이런 게 좀 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역 경제 문제가 더 이상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 새로운 방식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 총장님.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촛불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이잖아요. 사법개혁이라든지 정치개혁이라든지 경제민주화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들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할 중요한 해기도 하고요. 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는 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새만금의 어떤 신기루나 허상을 쫓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떤 내재적 발전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인들이 좀 새로운 생각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기반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함께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향연의 장이 되기를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에 좀 변화나 발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민태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북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데요. 그 젊은이들이 제일 중요한 건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입니다.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즉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50대인데요. 50대까지는 그 선대의 역량으로 선대의 복으로 정말 전북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때부터 다음 후대들이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야 됐고 특히 이제 복지 체계가 전라북도가 아주 문제인데요. 전라북도가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문화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 환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한번 같이 유모차 끌고 갈 수 있는 야외 수영장 한 곳 없어요. 그런데 종교기관에는 수백억씩 퍼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빨리 바뀌어서 젊은 가정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원 교수님, 이번 주 전라북도가 반가운 소식과 함께 새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수소경제 시범도시죠. 전주와 완주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간단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기대되는 바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게 지금 수소 경제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수소 경제에 대한 뭔가 이렇게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전주 완주가 각각이 아니라 합쳐져서 통합이 돼서 제가 선정이 된 케이스인데요. 2022년까지 3년 동안 국비 145억 원을 투입해서 전체 수소 에너지에 대한 생산과 이용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주와 완주가 약간 역할 분담이 있죠. 전주는 수소 이용 홍보 도시로서 위치를 잡았고 완주는 수소 생산의 공급기지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보면 친환경 버스 그리고 한옥마을의 수소 홍보관, 한옥마을의 셔틀버스 그리고 수소 저장용기를 개발하는 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세계 수소 시장이 되게 뭐 궁극의 청정 에너지다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50년경이 되면 약 전체 에너지 18% 정도를 차지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전라북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새로운 성장 산업의 기초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인태 교수님, 수소 산업 하면 일반 도민들에게 그렇게 쉽게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소 경제 시범 도시 선정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국민들에게 이제 체감이 안 될 뿐더러 이제 수소에 대해서 사실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굉장히 위험한 걸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제 수소 인프라들이 많이 깔리고 있고요. 앞으로 전 세계 방향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소 경제로 간다가 이미 이제 OECD 국가에서는 이제 확정돼서 발전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주 완주 그 이제 시범도시 수소 경제 시범도시 갖고 있는 의미는 되게 큰데요. 우리가 약간 되돌아보면 완주에는 사실 수소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이라는 데서도 수소를 지금 이제 생산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전주에서는 수소 관련 인프라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 같은 데서는 벌써 3년 전, 5년 전에 정부로부터 재정사업으로 많은 지원들을 받아서 수소와 관련해서 많은 인프라들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수소, 전주는 이용도시라고 하는데 자체 수소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전북 수소 융합기술원 이런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지만 비로소 전주가 이제 수소경제 시범도시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수소경제 시범도시가 됐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전주가 앞으로 관련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총장님, 원전과 화석 연료의 문제가 계속되면서 미래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발표돼서 환경단체에서도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기후 위기 시대, 미세먼지, 그다음에 뭐 유해 배기가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나름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자칫 그러니까 어떤 지금 당장에 우리 지역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뭐 그러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흐름이나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전기차 내지는 수소 산업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저는 조금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아직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40년이면 전체 자동차의 65에서 80%가 사실 이제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디젤을 쓰는 내연기관 차가 아닌 이런 내연기관이 없는 차들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2030년도부터 대략 유럽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뭐 인도 같은 국가들도 신차에서는 이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거대한 사실은 이제 변화의 시기가 있는 거고 그 변화를 선도하는 것은 현재 전기 자동차, 전기 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수소를 우리가 지금 이제 후발주자이면서 수소 기술을 선점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소위 전기 자동차에 관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뭐 군산에서 지금 전기 자동차 생산 기지를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현대자동차도 여기에서 상용차 공장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문재인 정부의 수소 경제가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산업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 이제 놓고 보면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전기차를 훨씬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대형 트럭이라든지 수소 탱크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들 내지는 여기에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승용차부터 시작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질 않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전기 자동차가 예를 들면 그 배터리가 계속 성능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전기 트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 시장은 전기차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굉장히 장기간 진행이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수소차가 이 기간들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상용화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있을 건데 여기가 버텨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소가 궁극적으로 친환경 차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수소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현재 얻을 수 있는 방법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추출하고 압축해서 자동차에다 싣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있는 전기를 쓰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또 그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문제는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진정한 의미의 수소 경제가 오는 건데요. 그래서 뭐 전국에서 한 세 군데 선정을 했던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연구 사업인데 너무 뭐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 사무부총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소 에너지가 갑자기 이렇게 전북에 뭐 시범단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그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의 문제를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탈원전이 지금 이 정부의 어떤 핵심 정책이다 보니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원전을 수입해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없애다 보니 이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좀 발생되어 있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원전이 굉장히 심각하게 위험하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라는 그 주장도 굉장히 원전학자들에서 주장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저는 주로 시골에 살다 보니 시골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무분별한 축사로 인한 악취, 오염,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입니다. 산을 깎고 문전옥답을 전부 태양광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정책이 좀 상당히 산만하다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수소 에너지가 과연 어느 정도 생산, 유통, 그다음에 저장이 단기간에 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북에서 그럼 어떤 걸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소가 첫 번째 주제가 되었으니까 수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전라북도 그동안 산업적 변화를 보면 70년대, 80년대까지 일종의 이제 소비재 경공업 중심의 구조였다가 9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산업과 기계 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실제로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거의 무너지게 되었고 지금 이제 새로운 산업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서 만들고 있는 성장 산업이 되게 좀 다들 불안불안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의 탄소 산업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멜로 드라마 같은 느낌이죠. 굉장히 달달하고 좋긴 한데 과연 이게 성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 또 군산에 이번에 최근에 전기차 산업도 시작이 됐는데 전기차 산업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거의 액션 누아르급이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걱정이 또 있고. 근데 이제 익산의 경우에 등장하는 게 식품 산업이지 않습니까? 식품 산업은 저는 이제 셋 중에는 일종의 이제 이건 다큐 같은 거다. 일종의 괜히 차근차근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저는 궁극적으로 한 지역사회가 산업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액션이나 멜로보다는 다큐가 쭉 성장해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면 완주의 전기차나 이런 게 현대차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고용도 만들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산업을 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수소나 또는 이제 그동안 있었던 탄소나 이런 게 수소 역시 저는 또 하나의 멜로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굉장히 좋고 달달한데 이게 과연 영양가가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이 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좀 보여집니다. 네. 김윤태 교수님, 제가 어차피 이제 수소 시범도시, 수소 경제에서 이 얘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뭐 다른 분도 또 반론도 있습니다. 이견도 나왔었고 수소 시범도시 선정으로 인해서 전주의 탄소 산업 발전도 어느 좀 그 여파가 있을까요? 네.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수소를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수소 용기가 필요한 건데요. 그 수소 용기가 지금 완주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신이라는 기업을 통해 가지고. 근데 실제 그 생산되는 그 탄소의 대부분은 일본 도레이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이제 수소 경제로 수소에 대한 용기, 실제 자동차 하나 정도에 이제 보통 수소 용기가 한 들어가는 게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다 이제 탄소랑 관계된 탄소 소모가 한 300만 원어치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화물차 이런 데 용기가 필요한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많은 탄소 산업과의 이제 연관성이 있을 거다. 특히 도레이로부터 수입하는 거를 직접 전북에서 생산하는 체제를 갖춘다면 경제가 아주 이제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제 고민하는 건 거예요. 항상 뭐 공항에 올 때라든지 혹은 KTX가 올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전주에 와서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전주에 KTX가 없는 이유가 어디 전주 같은 양반 도시에 이런 기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온다는 건 환경과의 사실은 문제점이 옵니다. 구미, 창원 많은 환경이 망가졌죠. 그러나 그 수익으로 인해서 다시 미세먼지 절감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연구가 또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부정적이고 또 문제점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수소경제 시범도시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도시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수소경제는 새만금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청정에너지로 수소를 가분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와 연관되면 새만금 에너지도 또 서로 시너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북 경제가 어떻게든 발전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건 저렇고 무건 저렇고 얘기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다 떠납니다. 전주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완주의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네네네.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의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전라북도 출신 기업인들이 서울에 이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임이 있더군요. 거기 가서 초청 강연을 하고 끝나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전주시도 특례시로 이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례시도 좋고 광역시도 좋다, 필요하다. 그러려면 전주와 완주의 통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 완주, 익산, 군산 하나로 크게 묵자라는 거죠. 그래서 직화시로 갈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과감한 행정의 통폐합을 통해서 직화시가 된다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전주와 완주, 제가 사는 순창도 보면요, 동계면과 인근면과 서로가 지역 갈등이 있어요. 이건 정말 좀 유치한 것이고 좀 창피한 일이죠. 이 총장님, 예. 그 공업단지라든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전주시가 이렇게 규모가 팽창되다 보니 인근에 있는 완주군과 자주 이제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될지. 예. 일단 우리 풍수지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요즘 배산임수하면 네네.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전통적으로. 근데 요즘 배산임수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네. 배산임수 있는 곳이 미세먼지가 많고 예를 들면 대부분 이제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대기가 정체되거나 그렇습니다. 또 이런 곳에 이제 굴뚝 산업들이 많이 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역설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전주 완주 통합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환경 혐오 시설 또 기피 시설들이 대거 완주로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주 국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도도동 헬기장 같은 경우 전주시에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완주 이서 김제 백구와 아주 가까운 곳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통합이 안 되고 서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따로 세웠을 경우에는 단체장들은 자꾸 외곽으로 보내려고 하는 욕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접경 지역의 환경 오염 시설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통합이 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도시는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또 그리고 정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의 표를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좀 다르게 보면 지금 현재 완주군의 쓰레기, 김제시의 쓰레기를 전주 삼천동 광역소각장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나가서 보면은 하수종말 처리장도 보면은 말단부가 그 삼례 인근에 있잖아요. 전주천 인근에. 근데 삼례에도 하수처리장이 있고 전주에도 하수처리장이 있는 겁니다. 뭐 저는 과감하게 예를 들면 삼례 하수처리의 시설들, 봉동의 시설들을 전주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주는 규모가 크고 전국 최고의 정화 처리 기술이나 설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전주가 완주가 행정 단위로 통합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선에서 그러니까 통합을 좀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전주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완주는 농지가 있고 산이 있고 하천이 있는 곳 아닙니까? 환경과 생태를 고려해서 개발할 곳들은 미리 좀 정해두고 나머지 보존할 곳들을 보존하는 이렇게 돼야 하는 거고요. 환경 기초시설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색을 해봐야 되고 또 교통 현재도 지금 같이 시내버스 교통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의 일부 선진적인 주에서 하고 있는 게 성장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광역 단위에서 통합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 환경 관련한 계획들 그리고 교통 관련한 계획들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통합의 분위기, 상생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주 완주 수소경제도 사실 전주는 홍보도시고 생산이나 이쪽은 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은 수소버스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하는 건 전주 시민들이 많이 누리는 겁니다. 다만 수소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연구시설들은 제가 보기에는 완주 쪽으로 보내야죠. 완주에 있는 산단 쪽으로. 그래야 저 완주 분들이 전주 사람들이 혐오시설만 보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지 기업들도 보내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완주의 경기가 살아나면 그분들이 소비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전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이라든지 생활공간으로서의 어떤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같이 먼저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원 교수님, 네. 전주 완주 통합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주 특례시 지정이 인근 시군이나 전라북도 전체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특례시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전라북도 그다음 광역시 없이 반세기, 전국에 광역시가 없는 지역이 충청북도하고 전라북도,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주도는 이미 특례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평화특별시 이런 이제 개념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충북과 전북 남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특례시를 통해서 광역시가 없는 그런 걸 이제 보완해보자 하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전주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양쪽으로 팽창하는 쭉 해왔지 않습니까? 1970년대 중반만 해도 전주 인구 30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65만.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생활 인구를 포함한 거의 100만 인구가 되었다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전주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자율적인 어떤 성장, 발전 이런 걸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의 발전 전략에서 자율성이 확대되고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갖고 그래서 전주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남는 문제는 그럼 전라북도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전라북도가 좀 광역 자치단체로서 역할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전주가 만약 특례시로 빠져나가게 되면 물론 행정구역 안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독립성이 강화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군산이나 익산과 같은 도농 복합도시 다음에 이제 농촌 지역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농촌 지역들에 대해서 이걸 단순히 인구가 아니라 어떤 국토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그 도시들을 관리하고 또 보호하고 그 지역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역할들을 광역도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장기적으로 이게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김두 교수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연담도시가 전주, 군산, 김제, 완주가 뭐 쫙 합쳐져가지고 하나 도시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2012년에 전주, 완주가 통합을 시도했을 때 가장 이렇게 안 됐던 궁극적인 이유가 전주가 완주를 바라볼 때 통합의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통합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완주의 국민들의 어떤 응축된 반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렇게 통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보면 우선은 지금은 저는 전주가 특례시로 간다고 했을 때 나머지 지역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가면서 국토를 관리한다, 또 자원을 관리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좀 작은 시군들 간의 연계도 강화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연관해서 김두규 교수님, 뭐 시대가 변하면서 뭐 도청 전북도청이죠. 물론 이전 필요성이 이제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전남, 충남, 경남, 경북도 본래 도청 소재지에서 이제 다른 도시로 뭐 최근 또는 아주 이전에 옮겼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역사적으로 바다나 강을 끼고 들어선 도시가 성공합니다. 그 후백제의 도읍이 전주에 들어섰던 것은 이 산악국가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만경강에서 배가 들어오면 멀리 저 공동까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 모래내 시장,
그게 모래가 많아란 크다란 뜻입니다. 큰 시장까지 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 제1고, 전주 상고 터죠. 거기나 풍남초등학교, 전주고등학교에 가서 바라보시면 이 후백기 도읍지는 분명히 그 만경과 백기를 이용해서 물류를 조달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강이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물길이 막혀버리게 된 것이죠.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옮겼습니다.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다음에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예산 홍성으로 갔는데 그건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경상북도 안동 예천으로 갔습니다. 제가 거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주장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바닷가로 가야 한다. 동해 바다로 가면 그 일본, 미국, 블라디보스토크 얼마나 통할 수 있고 경상북도가 국제 도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주가 전라북도청으로 한때 몇백 년 있었으나 이미 그 기능이 풍수적으로는 쇠한 것이죠. 그러면 전라북도가 흥하려면 저는 당연히 바닷가로 가야 하는데 유리한 이점이 있죠. 새만금이란 아주 좋은 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정부에서 끊임없이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자발적으로 옮기고 중앙정부 요구하지 말고 만들면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중국하고 쉽게 직거래할 수 있고요. 항공 들어서고 KTX 들어서면은 전라북도가 새로운 그 유라시아 그의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희태 교수님 어떻게?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완주 전주 통합, 그다음에 특례시 지정 뭐 이런 거가 굉장히 희망적인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전남 광주를 보게 되면 이제 광역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전남에 가져온 발전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전제도 인구가 계속 증가할 거라는 그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실제 전주가 인구가 이제 증가했는데 전주 인구 증가의 그 속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무진장 완주에서 주변 지역 분들이 왔지 다른 타 지역에서 전주로 이전한 경우가 극히 적어요. 그 말은 전라북도 자체 인구가 줄고 있고 그 안에서 전주로 흡수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기형적인 모습인데 이 기형적인 모습은 향후 전라북도 발전을 볼 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김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광역시 갖고 있는 긍정적인 건 있지만 만약 익산, 전주, 뭐 군산이 묶어버리면 그 외에 전라북도는 아주 전국에서 최악의 그냥 가난한 지역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먼저 이제 발전하려면 인구가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지금 당면한 과제에 살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우리가 짚어보게 되면 일단 울산 현대중공업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총선에 뛰고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길거리로 나가서 인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회 그리고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현대를 찾아다니면서 너희 빨리 재개해라. 약속했지 않냐? 대통령 공약이잖아. 이런 사람이 표를 얻습니다. 어마하게 사거리에서 이 추운데 왜 인사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정책을 공부하고 민심을 훑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전라북도가 어떻게 해야 발전하는 걸 잘 이제 모르는 거죠. 자, 두 번째. 공항, 새만금에 지금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옵니다. 한 번만 바꿔 타더라도. 그럼 지금이라도 익산과 제일 가까운데 고속철과 제일 가까운 축으로 공항을 옮겨서 외부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그런 거에다가 우리가 하나씩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금융타운 만드는데 이제 민영으로 하다가 이제 재정사업으로 도재정사업을 바꿨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국가 재정 사업을 해라. 이거 자체도 대통령의 공약이다. 대통령 전북에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부터 해서 악착같이 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당면한 거를 하나하나 악착같이 싸워 나갈 때 전라북도 경제가 발전하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우아하게 대부분 다 손 놓고 있습니다. 당면한 예산을 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악착 같은 모습 사실 전 전라북도 다른 지역이랑 봤을 때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지금 예산들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가고 있으면 다른 내륙의 예산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선거를 위해서 아까도 한번 반복했지만 여러분 작년 올해 재작년 해가지고 전북에 있는 4대 종교기관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900억이 넘습니다. 그 900억이면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일자리와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었던 금액이에요. 다 선거를 위해서 종교기관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도청 얘기 잠깐 도청 얘기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 앞서 얘기한 전라가명
한번 옮기는데 1000년 걸렸잖아요. 저희가 뭐 그 이전 후백지, 뭐 독일 신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명 자리는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래서 뭐 1000년 이전의 유물들도 발견됐다라고 했는데 이 도청 옮긴 지 15년 됐어요. 15년 만에 도청을 다시 옮기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전투적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면 제가 보면 새만금 해수통에서 바다 열어가지고 백길복원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에 현재 군산의 새만금이 있고요, 김제의 새만금이 있고 부안의 새만금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로 갈 겁니까, 도청이?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 지역을 향후에 계획대로 제가 알기로 약 최대 70만 정도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도시를 지향한다라고 보면 별도의 행정구역을 놓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여서 뭐 지금 새만금으로 옮기자 내지는 뭐 익산 인근으로 좀 옮기자 이런 부분들은 교통망을 좀 어떻게 구축을 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들을 좀 확장할 거냐 이런 문제로 봐야지 좀 너무 좀 앞서가는 이야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주가 특례시가 되었을 경우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주가 특례시는 물론 도 행정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례시가 된다고 하는 조건은 이제 자율성이 점점 커지고 독립성이 강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청이 이제는 전주시라든가 이런 대도시 중심의 행정에서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특히 이제 새만금과의 관련성들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새만금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전주, 익산, 김제, 군산 한 가운데 이제 목천포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 같다. 그리고 말씀하신 강을 끼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목천 옆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저는 이제 늘 그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여기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땅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전북에서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가 오는 3월 전라가명 보건사업 준공인데요. 계속해서 전북의 역사와 문화관광 분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구 교수님, 네. 전라가명이 갖는 역사적 의미 어떻게 부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려 이후 그 조선에 이르까지 도 이름이 바뀌지 않는 곳이 전라도와 경상도 두 곳이죠. 근데 특히 전라도는 전주에 가명이 있으면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만큼 안정된 땅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좋은 의미는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라 가명이 복원됨으로써 한옥마을이 지금 더 이상 이게 한계치에 도달했죠. 뭐 많은 외부 관광객들 오면 볼 것이 없다. 비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전라 가명이 복원됨으로써 좀 더 관광의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전라 가명을 복원해 가지고 그걸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서울의 경복궁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왜 저걸 우리가 꼭 바라봐야만 할 것인가? 그 뒤에 청와대가 있는데 청와대 대통령이 내려와서 경복궁에서 근무를 하면서 때로는 외국의 대사들을 거기서 접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그 전라 가명의 의미가 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원주영 교수님, 네. 전주시에서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광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관광 트램 도입된다면 전라 가명 같은 인근 관광지에도 확대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트램이 물론 이제 굉장히 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걸 최소화시켜서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관광 거점 도시입니다. 지금 아마 올해 연초에 관광 거점 도시를 4군데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 5년 동안 약 1,000억 정도의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연말에 문화도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전국 7개 문화도시가 되고 예비가 10개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그 7개 지정되는 중에서 전북 남원시가 빠졌어요. 예, 빠졌고 그다음에 예비도시로 이제 그 완주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 문화도시 선정 과정을 보면 전라남북도에서 아무 데도 못 들어갔습니다. 7개 중에서. 포항, 공주 이런 도시가 들어갔는데 전라북도 남북도에서 한 데도 못 들어갔다는 게 이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관광 거점 도시는 분명히 그런 점에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전주가 어쨌든 가장 그 정부의 큰 지원 없이 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 천만 관광객을 만든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주민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전주 같은 도시가 분명히 관광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성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제 전라가명의 이 복원은
이걸 이제 한옥마을의 확장이냐 아니면 이제 또 새로운 이렇게 이 한옥마을의 관광객의 분산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전주의 관광이 한옥마을 중심으로 너무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이 주변으로 이렇게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전라가명이 좀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 트램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주에서부터 한옥마을을 연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전주의 관광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 총장님, 예. 네, 한옥마을 개발과 함께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과 대한방제부지터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종합경기장하고 대한방직 부지는 좀 다르죠. 종합경기장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졌던 종잣돈이 됐었고 현재 소유도 도와 시가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이고 시가와 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개발이 예를 들면 뭐 대상이라든지 범위는 분명히 다르긴 한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점에 문제가 있냐면 이 두 가지를 고밀도로 개발했을 경우에 전주의 그 도시계획에 큰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크게 보면 그 교통 혼잡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도시 재생 과정에서 어렵게 저희가 이제 원도심들을 좀 많이 살려놨지 않습니까? 원도심의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몰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방직부지 같은 경우는 서부 신시가지의 도시계획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공용지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익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를 예를 들면 그 전체 공장 용지를 상업 용지로 바꿔주는 부분들 굉장히 큰 특혜 소지 시비가 있는데 현재 그 소유주인 자광이 제안한 사업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고밀도 개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그리고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는 가야 된다라고 놓고 보면 그러니까 대한방직 부지는 실제로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건 이미 도시 그 관리계획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들 용도를 변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업지구로 몇 %를 상업지구로 할 수 있게 하고 용적률과 높이 이용은 어떻게 할 거냐를 먼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용도를 이 서부 신시가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문제를 푸는 공적인 용도로 써야 되는데 현재 자광이 실제로 뭐 공개공지 뭐 이렇게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을 놓고 보면 한 약 그 80% 넘게 자기들 소유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실제 서부 신시가지 토지 조성할 때 간보유를 보면 상업지구가 평균 75%를 기부 체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현재 약 17% 정도만 하게 돼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종합경기장 문제는 이제 롯데백화점이 2.5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확장 이전을 하게 되면 원도심 상권의 20% 정도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장 개업이면은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확장 이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장 이전의 장소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시민의 땅으로 들어오는 게 그리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정말 중요한 심장과 같은 땅으로 롯데를 드릴 거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낼 거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도시계획자들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분들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규 교수님, 이 밖에 전북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가야 유적지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죠. 동학혁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배가시킬 수 있을까요? 앞에서 그 전라가명 복원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동학과 전라가명을 보면 항상 이게 모순적 관계인데 이 전라가명이 전라관찰사가 이제 머물렀던 곳이면서 전라도의 물산, 조선의 물산의 절반을 전라도에서 산출한 것인데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착취를 했으면 동학 농민들이 반발하고 해서 혁명으로 갔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전라가명, 전라관찰서는 그 조선이라는 그 농경사회, 성리학이라는 계급 독재를 통해서 농민을 수탈하는 그 첨단 행동 배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역사적으로 좀 잘 설명을 하면서 동학과 전라가명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좀 더 의미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가야사가 물론 이제 군산대 곽장 교수님이 전북의 가야사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쪽 경상도 쪽에 가면 가야가 이제 되게 그쪽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 전라북도가 더 크다라고 하니 저쪽에서는 조금 약간 비웃음도 있고 아무튼 그 전라북도에 가야사가 있는 그 영토의 확장이니까 그 부분도 경상도 쪽에 가야하고 좀 협조적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라감영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좀 저는 그 이제 도나 이런 데서 좀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풍석 서유구라고 임원경제지를 지은 전라북도 관찰소에 있을 때 완영일록을 만들었어요. 근데 전주하고 전라북도에서 완영일록을 지금 이제 이 번역을 한 게 재작년에 끝났어요. 근데 그 완영일록 안에는 실제 전라감영에서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그냥 뭐 이방이 있고 뭐 곤장을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세하게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고 거기서 관찰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대신에 이런 세세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아직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대부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김미태 교수님, 지난주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유로 총선 시계가 점점 빨라지겠죠? 네. 주 내용으로 보면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뭐 만 18세로 이제 하향 조정해서 이제 50만의 새로운 젊은이들이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요. 일부 뭐 기후로 얘기하는 고3 학생의 뭐 정치화인데 실제 고3 중에서도 이제 만 18세 해당하는 학생은 전체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뭐 여기서 선진국은 OECD 국가를 얘기합니다. 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을 벌써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보이테스바크라 그래가지고 민주시민 정치 교육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게 도입됐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모의선거를 통해서 이제 18세의 젊은 층들이 새롭게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야 되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봅니다. 준연동제 비례제는 뭐 저는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각 시민 한 명 한 명, 국민 한 명 한 명의 의사가 조금은 더 반영되는 그런 체제를 갖췄다라고 보고요. 전라북도에서 이제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실제 의원 한 명 당선시키지 못했던 정의당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대표를 뽑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워낙 전라북도가 지금 각 당들이 지금 흩어져 있고 또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귀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라북도 총선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제일 아마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전라북도가 될 겁니다. 각 당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두 교수님. 네네. 뭐 새해를 맞거나 큰일을 치를 때 운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네. 이러한 운이 이번 총선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가장 많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꿈꾸는 사람, 그 보좌관들, 가족들일 겁니다. 한두 군데 보는 것이 아니고 많이 보는 걸 저도 여러 가지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날의 일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입 후보자들의 어떤 그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끔 2020년 4월 15일이 어떤 날인가 해서 한번 일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경자년 경진월 무자일인데 전부 순수 양의 기운이 강하고 이렇게 이미지화한다면 바닷가에 절벽에 높은 산 바람이 세게 부는 4월 15일이 양력으로 4월이지만 음력으로는 3월입니다. 봄바람 아주 센 그 바닷가의 높은 산, 거기를 올라가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결국 강한 사람이겠죠. 힘이 강한 사람, 물리적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자기의 세계관이 강한 사람, 즉 확연대공한 그 소소한 자기 개인의 어떤 명예나 또는 지역 이기주의를 위한 국회의원이 아닌 좀 더 전라북도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큰 뜻을 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저는 당선되리라고 예측합니다. 네. 교수님의 네. 운세를 들어보니까 바람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바람을 세게 불어주면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자기 힘이 아니더라도 그 바람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날고 축성이 다 날아가고. 예. 아, 네. 좋게 네. 얘기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해서 정의당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이 총장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단 득표율만큼 보존을 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실제 소선구제에서 계속 밀렸으나 어느 정도 정당 득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정의당인데요. 실제로 민주당은 소폭 이익을 볼 것 같고요. 정의당은 거의 2배 가까이 의석수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좀 의석수가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선거법 개정 효과가 보려면 현재와 같은 구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뭐 비례 한국당 문제가 현재 계속 되고 있고 뭐 창당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뭐 비례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고 또 새로 할 건데 실제로 이 부분들이 그 국민들이 정말 염원했던 소선거구제였던 문제, 그다음에 표와 등가성이라든지 대표성의 문제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나마 좀 반쪽짜리긴 하지만 기대를 걸고 있는데 결국은 이 비례정당들이 우후죽순 들어설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저는 망가뜨리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선거법을 정말 그 1988년 이후에 지금 오랜만에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염원들 자체를 무시하는 거여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정말 비례 정당들이 예를 들면 들어선다고 하면 이건 유권자들이 표로서 정말 심판을 해줘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 경제 비전과 역사, 문화, 관광의 도약, 그리고 총선이 전북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하실 부분 있으면 토론자들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윤태 교수님. 네, 저는 2020년에 전북의 가장 큰 주제는 인구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젊은 가정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실제 여러 가지 뭐 장단점 있는 그런 논의들 속에서 하나의 좀 관점을 가지겠는데요. 물론 대기업이 들어오고 개발이 된 속에서는 환경 문제도 나빠지고 교통 문제도 나빠지고 또 상권이 잠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상권 잠식은 온라인 상권에 의해서 잠식되는 부분이 몇 배로 더 큽니다. 즉 세계 경제가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것 속에서 너무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명 한 명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떠나고 있구나. 실제 전북의 지도층이라든지 유지들은 이미 자녀들을 다 외지로 보내고 그쪽에 아파트를 다 사놓은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전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 고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자기 자녀들부터 전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2020년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현 총장님. 예, 저는 좀 말씀하신 거 그냥 또 받아서 말씀드리면 대한방직부지는 현재 그 공업용 용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으면 여기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김희태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주변의 자원들을 뽑아서 전주만 잘 사는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대전환을 좀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원 고갈이라든지 기후위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적인 성장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인구 문제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구를 계속 늘리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4차 혁명은 뭡니까? 일자리를 줄이는 거거든요. 결국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 그래서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늘리자 이런 건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전환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큰 대도약이라든지 뭐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안전하고 쾌락하고 그리고 문화 복지를 누리고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복지 안전망 속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2020년도에 어떤 전환의 시기로서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원도영 교수님. 네, 해마다 이제 연초가 되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가 정말 전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도 역시 또 전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올해 가장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선거다, 총선이다 이렇게 보면 뭐 정치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대전환기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는데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변화를 못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보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이 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에게 완패하면서 이번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민주당이 도전자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도전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뭔가 좀 과감한 도전, 그리고 혁신, 그리고 실제로 지역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어떤 게 도전과 그 투지 이런 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총선거가 우리 2020년의 출발이 그동안 전라북도가 없었던 그런 활력을 되찾고 뭔가 좀 투쟁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사회를 대전환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김두규 교수님. 네, 저는 이제 풍수학자이니까 풍수학자는 바람과 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람과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자꾸 인구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농촌에 가 살고 싶어 해요. 자연인이 되고 싶어 하고 뭐 귀농하고 싶어 하지만 가보면 한쪽에 축사가 있고 한쪽에는 태양광이 있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농촌으로 와라, 귀농하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 즉 전라북도만이라도 축사나 태양광 또는 자연 파괴 이러한 것들이 좀 쾌적한 곳이 된다면 지금 서울에서 쉽게 1시간, 2시간이면 전라북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새 전북의 산업과 역사, 문화 자원을 통해서 희망을 찾아봤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인한 전북 정치권의 영향도 진단해봤는데요. 올 한 해 전북의 비전을 찾기 위해 각 분야에서 더욱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신년 특집으로 함께한 시사토론,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